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9월 8일 저녁 브레너. 마치 별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처럼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만 마침내 쉴 만한 곳을 찾았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고요한 곳이다. 몇 년 동안은 돌이켜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날이었다. 6시에 미텐발트를 출발했는데 세찬 바람이 맑은 하늘을 오점 하나 없이 청명하게 해주었다. 2월에만 있을 듯한 추위였다. 그러나 이제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며 전나무가 울창한 어두컴컴한 전경과 그 사이사이로 잿빛의 석회암이 드러나고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눈이 덮인 산봉우리가 높다랗게 솟아 있었는데 그것은 끝없이 바뀌어가는 그림과 같았다. 샤르니치에 이르면 티롤 지방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 경계는 계곡을 가로막고 양편의 산들과 연결되는 하나의 암벽으로 막혀 있다. 암벽의 한쪽은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다른 쪽은 수직으로 높이 솟아있는 모양새가 아주 멋있다. 제펠트에서부터는 길이 점점 더 흥미로워진다. 베네딕트 바이 에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지에서 고지로 계속 오르막길이었고 모든 물줄기가 이자르강 유역을 찾아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산등성이 너머로 인탈 계곡이 바라다 보이고 에칭엔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웠기 때문에 나는 옷을 가볍게 입어야만 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날이면 옷을 자주 갈아입는다. 7일 근방에서 인탈 계곡까지는 내리막길이다. 그곳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는데 한낮의 아지랑이가 그 지역을 더욱 절경으로 만들어 주었다. 역마차는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빨리 달렸다. 마부는 아직 한 번도 미사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때는 마침 성모 마리아 축일이어서 인스부르크로 가서 미사에 참석해 더욱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줄곧 인강을 따라 내려가 가파르게 깎아지른 거대한 석회 암벽인 마르틴스반트 옆을 덜거덕거리며 달렸다. 막시밀리안 황제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전해 오는 곳까지도 나 같으면 아마 수호신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 짓이야 물론 오만 방자한 만용일 테지만 말이다. 인스부르크는 높다란 바위와 산들 사이에 있는 널따랗고 풍요로운 골짜기 안에 수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잠시 동안 나는 졸러 괴테의 희극 공범자에 등장하는 인물 졸러를 꼭 빼닮은 여관집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작품 속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간다. 성모 마리아의 생일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들 치장하고 있다. 건강하고 부유한 모습의 그들은 시내에서 산 쪽으로 15분쯤 떨어져 있는 예배소인 빌텐으로 떼지어 예배를 보러 갔다. 2시가 되어 나를 태운 마차가 쾌활하고 왁자한 군중을 밀치고 끼어들었을 때는 모두들 즐거운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인스부르크에서부터 오르는 길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데 어떤 묘사도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 우리는 물줄기를 인강 쪽으로 향하게 하는 협곡을 가장 평탄한 길을 따라 오른다. 눈앞에 천태만상의 경치가 펼쳐지는 협곡이다. 아주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따라서 가까이 심지어 바위 속을 뚫고 길이 나 있는가 싶더니 그 맞은편에는 완만한 비탈길이 보인다. 아직은 썩 괜찮은 경작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땅이다. 경사지기는 하지만 널따란 고지의 밭과 덤불 사이로 마을들, 크고 작은 집들과 움막들이 모두 하얀 칠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금방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용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목초지가 되고 마침내는
그것도 가파른 비탈길로 끝나버린다. 나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획득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나 예기치 않았던 것은 전혀 얻지 못했다. 또한 나는 그 어떤 모형을 자주 꿈꾸어 왔다. 내가 장황하게 언급하고 있고 아주 명백하게 해주고 싶은 것, 내 마음속에 떠돌면서도 누구에게나 본질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을 말이다.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세세한 것은 사라지고 거대한 윤곽만이 점점 더 크고 장엄하게 보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어둡고 신비로운 영상처럼 눈앞에서 움직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 덮인 높은 봉우리가 달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이 보였다. 이제 나는 남북의 경계선에 끼어있는 이 바위골에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날씨에 대해서 몇 가지 소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자주 관찰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다. 좋은 날씨든 나쁜 날씨든 평지에서는 이미 그렇게 변한 상태로 날씨를 맞이하는데 산속에서는 날씨가 바뀌어가는 도중에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여행 중이거나 산복길이나 사냥길의 며칠 밤낮을 암벽 사이의 살림 속에서 머무를 때 흔히 겪게 된 일이다. 그럴 때면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기발한 착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들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듯이 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마치 실제 사실이라도 되는 듯이 어디에서나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 그래서 나는 또 그것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어차피 친구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자주 바라는 상황이니까. 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나 멀리에서 관찰할 때 산봉우리가 금방 햇빛에 반짝거리다가 금방 또 안개에 쌓이고 비구름이 일며 빗줄기가 쏟아지거나 눈으로 뒤덮이면 우리는 그 움직임과 변화 과정을 눈으로도 아주 잘 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대기의 탓으로 돌린다. 그 반면에 산들은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외적 감각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다. 우리는 산이 굳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활발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대기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대부분 내밀하고 신비로운 내부작용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구의 질량 자체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히 그 두드러진 기반이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력이 일정한 맥동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적인 내적 요인에 의해서든 우연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든 때로는 일어났다가 때로는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각의 이러한 윤기와 함몰을 설명하려는 다른 모든 시도가 너무 제한적이고 상세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대기는 섬세하며 저 소리 없는 작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 지구의 중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경우 그 줄어든 중력과 감소된 대기의 신축성이 그러한 작용을 시사해준다. 대기는 그 안에 화학적이며 역학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습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구름은 가라앉아 비를 뿌리며 빗물은 땅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이 자체의 중력을 늘릴 경우 대기의 신축성이 곧바로 다시 되살려지고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단 산들이 거대한 구름층을 주위로 끌어모아 마치 산 위에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꼭 붙들어둔다. 그런 뒤에 구름층은 전기력들의 내적인 교전을 통해 내우로 운명이 결정되어 안개와 비로 내린다.
그러고 나서야 더 많은 물기를 품고 해체되고 가공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대기가 다시 그 나머지 것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그러한 구름이 흩어지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았다. 구름은 경사가 급한 봉우리 주위에 걸려 있고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구름의 끝자락들이 서서히 조금씩 분리되어 나가고 구름 부스러기가 몇 개 떨어져 나가면서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다. 그렇게 구름층 전체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내 눈앞에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마치 실감개처럼 아주 특이하게 감겼다. 떠돌아다니며 날씨나 관찰하는 사람과 그의 진기한 이론을 두고서 벗들이 비웃는다면 나는 몇 가지 다른 관찰로서 혹시 그들에게 웃을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의 여행은 사실 북위 51도상에서 감수했던 모든 불쾌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였기 때문에 나는 북위 48도상에 이르면 진정한 고센, 이집트의 비옥한 땅, 구약성서 창세기 45장, 10장 47절, 1장에서부터 11장 참조, 고센 땅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위도뿐만 아니라 산의 대열도 기후와 기상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지방들을 가르는 산세가 그렇다. 이런 지방에서는 항상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북쪽에 위치한 지방들이 그런 변화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 그래서 북쪽 지방 전역에 걸쳐서 이번 여름 내내 나타났던 기상 상태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대한 알프스 산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내 비가 내렸고 남서풍과 남동풍이 오로지 비를 북쪽으로만 몰고 갔던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날씨가 아주 좋았고 심지어는 너무 건조했다고 한다. 이제는 기후, 산의 고도, 그리고 습도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종속식물계에 관해 몇 마디 해야겠다. 이 분야에서도 특별한 변화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소득은 있었다. 사과와 배는 인스부르크에 닿기 전에도 이미 골짜기에 자주 열려있던 반면에 복숭아와 포도는 벨슈란트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햇빛이 많은 티롤 지방에서 가져온다. 인스부르크 근교에서는 터키산 호밀과 메밀을 기르는데 그들은 이것을 블렌데라고 부른다. 브레너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낙엽송을, 쉔베르크 부근에서는 잣나무를 처음으로 보았다. 혹시 그 하프 연주자의 딸이 함께 있었더라면 여기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았을까? 사실 나는 식물에 관해서 아직도 무척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미넨 부근에서는 정말 평범한 식물만 본 것 같다. 물론 밤낮으로 서둘러 이동하는 나의 여정은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린네, 1707년, 1778년 스웨덴의 식물학자로서 식물 분류법의 기초를 세웠다. 라틴명은 카롤루스 리나이우스. 린네의 책을 지고 다니면서 그의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고는 있지만 분석할 만한 시간과 안정이 언제나 생기겠는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차피 그런 분석은 내게 별 소용이 없다. 따라서 나는 일반적인 것에 관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바렌 호숫가에서 용담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에야 또한 나는 지금까지 물가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내가 좀 더 주의 깊게 주목한 것은 산의 고도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거기서 나는 새로운 식물들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낯익은 식물들의 자라난 형태가 변화된 것도 발견했다. 저지대에서는 가지와 줄기가 더 억세고 무성하며 눈이 더 촘촘히 잇따라 나 있고 잎이 넓었다면 산을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가지와 줄기는 더 연약해지고 눈은 서로 떨어져 드문드문 나 있어서 마디야에서 마디까지의 사이가 좀 더 길고 잎은 뾰족한 창 모양이었던 것이다. 버드나무와 용담에서 그런 점을 발견했고 그것들이 결코 상이한 종이 아니란 것을 확신했다. 바렌 호숫가에서도 저지대에서보다 더 길고 가느다란 등심초를 발견했다. 내가 여기까지 가로질러 온 알프스의 석회암은 잿빛에다 아름답고 특이하며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바위가 이런저런 층으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러나 진동층도 나타나고 바위가 전반적으로 몹시 풍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벽과 봉우리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이러한 암석류가 브레너까지 넓게 솟아있다. 호수 위쪽 지대에서도 그와 같은 종류의 변화를 발견했다. 석영이 많이 박힌 암녹색과 암회색의 운모 편암에 기대어 하얗고 조밀한 석회석이 서 있었는데 그 떨어져 나간 면이 운모 같았으며 균열이 무척 심하기는 했지만 커다란 덩치로 노출되어 있었다. 석회석 위로 다시 운모 편암을 발견했지만 내 눈에는 먼저 것보다 더 연해 보였다. 훨씬 더 위쪽으로는 특이한 종류의 편마암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인접지대처럼 편마암으로 형성되어가는 일종의 화강암이 나타난다. 고향과 맞은편의 이곳 위쪽의 바위는 운모 편암이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러한 돌과 잿빛 석회만을 날라온다.